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의 지독한 음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남들보다 잘나거나 뛰어나면 주변에서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도 많아지죠. 하지만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또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기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토록 지독한 질투와 시기를 받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 일은 진절머리가 나요. 그리고 그냥 멀쩡한 사람을 새치어로 생매장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아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담궈버리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도 깨달았기에 정말 오싹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저에게 그토록 지독한 악의와 미움을 가졌던 사람이 겉으로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인지요. 저는 저에게 일어났었던 그 황당무계하고도 소름 끼치는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왁싱과 페리 플래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왁싱 손님이 많이 오시죠. 원래 전공은 호텔 관광과였는데 리조트에서 일을 좀 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고 새롭게 배운 일이 왁싱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잘 맞고 재밌어서 지금도 잘 하고 있죠. 저는 34살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제 주변 친구들은 저에게 제가 가장 먼저 결혼할 줄 알았는데 의외다 라고 잘 말하더군요. 네, 저는 예전부터 결혼 빨리 할 거고 아이도 빨리 낳을 거고 많이 낳을 거다 라는 소리를 곧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원래 결혼 빨리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제일 늦게 간다는 거요. 저희 부모님이 워낙 금슬이 좋으셨기에 저도 빨리 제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예쁜 아이도 낳고 싶었어요. 기왕이면 2명 이상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도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 경험상 어떤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연애는 몇 번 했고 결혼 이야기가 오갔던 상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상황들로 인해 어긋났고 결국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34살이 되었죠. 어느 순간부터 소개팅이나 선처럼 인위적인 만남은 갖고 싶지 않아졌고 일에 매달려서 살다 보니 자연스레 남자를 만날 기회도 없었습니다. 저는 꼭 아이가 갖고 싶었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것이 걱정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자도 없고 결혼할 만한 건덕지도 없는데 뭘 어쩌겠나요. 내가 결혼할 운명이면 남자가 나타날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보거나 남자를 찾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처럼 그 남자가 제 인생에 나타났죠. 제가 운영하는 왁싱샵 옆에는 헬스장이 있었는데요. 내내 가게에서만 갇혀 일하다 보니 몸도 자주 찌푸둥하고 안 좋길래 퇴근하고 운동을 좀 해보려고 헬스장을 끊었어요. 개인 PT는 아니고 그냥 헬스장 이용권만 끊었죠. 그런데 제가 끊었던 헬스장은 좀 야박했던지 비싼 돈 주고 개인 PT를 받는 게 아니다 보니 트레이너들이 물어보면 잘 알려주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등록 초반에 간략하게 운동기구 사용에 대해서 알려주긴 했는데 막상 혼자서 해보면 이게 맞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너들에게 물어보면 뭘 물어봐도 대충대충 좀 귀찮아하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100만 원 넘게 주는 PT 회원들한테 신경 쓰기도 바쁜데 저처럼 달에 5만 원 주고 다니는 회원한테는 신경 쓰기 귀찮았겠죠. 저도 대충대충 알려주는 그 모습이 빈정상해서 잘 안 물어봤고요. 한 달 기간만 끝나면 이 헬스장은 다시는 등록 안 한다고 생각하며 일단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 혼자서 기구를 쓰면서 이게 맞나? 근육은 잘 생기고 있나? 긴가민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저기 그렇게 쓰시면 오히려 허리만 나가거든요. 라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인상이 선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트레이너는 아니고 회원이었죠. 아, 그런가요?
예, 괜찮으시면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며칠 전부터 봤는데 잘못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머, 감사해요.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남자는 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된 사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저는 그때까지 대충 흉내만 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 남자가 알려주는 대로 해보니 제가 혼자 할 때랑은 힘들어 가는 게 달랐거든요.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쩐지 운동을 해도 근육은커녕 몸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운동은 제대로 된 자세로 해야 효과가 제일 좋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운동 오래 하셨나 봐요. 저는 몇 년 됐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음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트레이너들이 좀 불친절한 편이에요. 어머, 아시는구나. 그래서 잘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쵸. 저도 직장 가까워서 다니기는 하는데 직원들은 좀 별로예요. 궁금한 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남자는 친절하게 다른 기구들도 알려주고 제 자세도 잡아주었습니다.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후 헬스장에 올 때마다 그 남자와 마주치면 인사하고 간간히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남자가 이 인근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과 저하고 1살 차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저는 바로 같은 층에서 왁싱샵을 운영한다고 했고 발바닥 각질 제거를 하는 패디 플래닝도 하고 있으니 한번 오시면 공짜로 해드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헬스장에서 친해졌는데 나중에는 헬스장에 갔는데 그 남자가 없으면 섭섭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한 번은 며칠 동안이나 안 나오길래 마음이 덜컥했죠. 그만뒀나 보다. 연락처라도 물어볼 걸 그랬다 라면서요. 그 남자가 눈에 보이지 않자 내가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그 남자는 다시 헬스장에 왔어요.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남자는 경주로 출장을 갔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선물이라며 경주빵을 주었죠. 일부러 저를 위해 선물까지 사온 것 같아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날 운동을 마치고 제가 술을 한 잔 샀고 그 남자와 저는 밤 늦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만큼이나 그 남자도 저에 대한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한마디로 서로 통한 거였죠. 그리고 그날 바로 1일이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마치 운명의 반쪽을 만난 것처럼 잘 사귀었어요. 그 남자의 가족 관계는 부모님, 누나 1명, 남동생 1명이더라고요. 그 남자가 둘째였죠. 누나도 결혼했고 남동생도 먼저 결혼을 했대요. 자기만 결혼을 안 해서 부모님 성화가 심하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럼 나랑 결혼하면 되겠다고 장난처럼 말했는데 그 남자는 진지하게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빨리 아이를 낳고 싶었고 둘 다 나이가 있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들었는데 굳이 연애 오래 하면서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애 6개월 만에 좀 빠르긴 하지만 결혼 얘기도 오갔죠. 남친네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결혼한다고 하니 다 환영하셨어요. 그렇게 남친네 가족들과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들 인상이 좋고 시원시원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신우는 좀 괄괄한 편이고 솔직한 편이었고 시부모님도 성격들이 시원시원 좋으신 것 같았어요. 예비 시동생은 좀 조용한 것 같았고 예비 동서도 사람이 차분하고 선해 보이더라고요. 인상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요. 저는 그 가족 중 동서될 사람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나긋나긋 여성스럽고 무슨 말이든 다 웃으면서 부드럽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결혼도 전이었지만 동서랑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인상이 좋았죠. 식사 도중 남친 부모님이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결혼하면 이세 계획은 어떻게 할 거야? 이왕이면 빨리 가지려고 노력해 봐야죠. 어머, 그래? 요즘 젊은 여자들 결혼해도 애 안 낳으려고 한다는데 미영이는 그렇진 않나 보네.
그럼요. 저 아이를 몹시 좋아하고요. 빨리 갖고 싶어요. 아유, 너무 잘 됐다. 실은 우리 집 봐서 알지만 우리 딸은 애가 둘이나 되는데 우리 막내 아들은 아직 애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외손주는 있어도 친손주는 없는 거지. 우리 막내가 결혼한 지 6년이 됐는데도 아직 애 소식이 없네. 그 말에 동서는 고개를 살짝 숙이더라고요. 슬퍼 보이기도 하고 어두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난임 부부들이 많다더니 예비 시동생네도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미영이는 건강하지? 네. 그럼 바로 애 가지려고 노력해봐. 예, 그럴게요. 시부모님도 원하시고 저랑 남친도 원했기에 바로 아이를 가지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저희는 빠르게 결혼 준비를 마쳤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도 했죠. 시동생네가 6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고 시험관도 엄청 시도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도 잘 안 생긴 데다 동서 몸이 너무 상해서 현재는 중단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부부에게는 임신 문제가 너무 큰 스트레스라는 건 익히 들었기에 저희도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동서는 시부모님의 임신 압박에 스트레스가 심한 듯 했고 본인 역시도 아이가 안 생기니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동서랑 조금 친해지고 나서 물어봤더니 아이가 안 생기는 데는 동서보다는 시동생 쪽 문제가 더 크더라고요. 시동생이 정자수도 너무 적고 활동성도 거의 없다 보니 자연 임신은 어렵고 시험관으로 해도 자꾸만 실패를 하는 것 같았죠. 시험관이라는 게 말로만 들었는데 동서 얘기를 들어보니 상상 이상으로 힘들다더라고요. 특히 여자한테요. 돈도 엄청나게 깨지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멘탈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고생을 해서라도 아이가 생기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다 보니 더 힘든 것 같았죠. 그리고 반복된 시험관 시술 준비로 건강 문제가 많이 생겨서 현재는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다시 도전할 거라고 하면서요. 동서가 겉으로는 유순해 보이고 괜찮다는 듯 잘 웃어 보였지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을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안쓰러웠죠. 형님, 저희는 잘 안 됐지만 형님은 꼭 빨리 임신되셨으면 해요. 형님이라도 성공하셔야 제가 마음이 좀 놓을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압박을 많이 하셔? 그것도 그건데요. 형님도 아이 많이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 임신을 원하는데 안 되는 거 이거 생각보다 정말 힘들거든요. 형님은 그런 스트레스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서요. 자기가 겪는 스트레스를 저는 안 겪었으면 한다는 동서의 마음이 너무 착하고 예쁘고 또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피임 없이 반년이 지나고 있었는데 아이는 잘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국 반년 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병원 검사를 받아보니 시동생에 이어 남편도 정자질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만큼은 아니지만 남편도 정자 활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관을 생각해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은 자기도 동생네 부부를 지켜보니 시험관이라는 게 정말 고생이 심하다고 그걸 할 수 있겠냐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동서가 얼마나 고생하고 건강도 안 좋아졌는지를 알기에 망설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까지만 자연 임신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10개월 차에 제가 임신이 된 겁니다. 1년까지만 시도해보고 안 되면 시험관 시술을 고민해보자고 했는데 10개월 차에 아이가 들어선 거죠. 그게 얼마나 기쁘고 또 뱃속의 아이가 기특한지요. 남편도 몹시 기뻐했고 무엇보다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신우도 너무 축하한다면서 나중에 아이 낳으면 아이 침대를 사주겠다고 하고 본인 아이가 쓰던 거 그대로 놔뒀다며 필요하면 다 들고 가라고 하셨죠.
또 시동생네도 축하한다고 했고 동서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켠에 살짝 미안한 마음도 있었죠. 동서는 임신이 잘 안 돼서 마음고생이 심한데 저는 된 거라서요. 하지만 오히려 동서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주니 저도 마음이 낫더라고요. 동서가 마음씨가 저렇게 고우니 동서에게도 예쁜 아기 천사가 금방 와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조심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따로 묶는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자궁 경부 길이가 짧은 편이고 불안정하니까 되도록이면 어디 다니지 말고 안정을 많이 취하라고 했죠. 저도 힘들게 찾아온 아이니만큼 더더욱 조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가게도 임시 휴업을 내걸었죠. 일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기에 아이를 잘 지키고 출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꼭 필요한 외출이 아니면 집에서 지내면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동서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더라고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 좀 멀고 남편도 출장이 잦은 직업이다 보니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동서가 종종 찾아와서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반찬도 만들어주고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집안일까지 간단히 거들어줄 때가 많았죠. 저는 동서에게 놀러 오는 건 좋지만 집안일은 손대지 마라. 내가 틈틈이 한다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하지 않았냐며 형님은 침대에 누워서 안정만 취하라고 자기가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죠. 어쩜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착하고 고운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되면 나도 똑같이 도와주겠다고 몇 번이고 결심을 했었죠. 동서는 임산부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된다면서 반찬도 다양하게 해주고 밥도 다양한 잡곡밥으로 잘 차려주었습니다. 저는 보통 쌀밥만 잘 지어 먹었는데 동서는 팥밥이나 녹두밥도 해주고 그 외에 여러 잡곡밥을 잘 해주었죠. 게다가 제가 입덧 때문에 고생하다 보니까 시원하게 먹으라며 식혜도 만들어 주었어요. 올 때마다 과일도 종류별로 잘 사왔죠. 저는 괜찮다고 빈손으로 오라는데도 꼭 이런저런 과일을 잘 사왔고 저 먹기 좋으라고 일일이 썰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더라고요. 과일도 많이 땡기던 시절이라 동서가 갖고 온 과일은 맛있게 잘 챙겨 먹었죠. 나를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저도 동서에게 화장품 세트를 사주거나 갖고 싶어하던 가방도 사주었습니다. 동서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자기가 좋아서 저를 챙겨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이 좋은 동서지간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친자매 사이도 이렇게 정성껏 챙겨주기는 힘들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동서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저대로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조심조심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임신 7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배도 꽤 나왔는데요. 친정엄마가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셨었죠. 부모님이 멀리 사시는 데다 엄마도 일을 하시다 보니 짬을 내기가 어려웠는데 모처럼 놀러 오신 거였습니다. 엄마는 저 챙겨 먹으라고 반찬도 많이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뭘 이런 걸 다 챙겨오세요. 너 배불러서 음식도 잘 못 챙겨 먹을까봐 그러지. 아니에요. 우리 동서가 얼마나 잘 챙겨준다고. 참 고맙다, 너네 동서. 마음씨가 얼마나 예뻐. 내 말이 너무 고맙다니까. 내가 시댁복이 있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이다. 어쨌든 엄마가 해온 반찬도 잘 챙겨 먹어. 정리해 놓을 테니까. 고마워요. 그런데 엄마가 냉장고 정리를 하시다가 표정이 안 좋으신 겁니다. 이게 뭐야? 뭐가요? 이 냉동밥들. 이거 네가 먹는 거야? 박서방이 먹는 거야? 당연히 내가 먹죠. 매번 밥하기 힘드니까 동서가 한 번에 왕창 만들어서 냉동밥으로 넣어주고 가요. 난 그거 렌즈에 돌려 먹고. 아니, 그냥 쌀밥도 아니고
저는 엄마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어리둥절했죠. 왜요? 그러고 보니 이런 것도 다 동서가 해준 거야? 엄마는 식혜랑 과일이 담긴 통도 말하시더라고요. 네, 왜요? 엄마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겁니다. 왜 그러는데요? 파치며 녹두며 식혜랑 여기 파인애플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너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네? 왜요? 너 이런 것도 몰라? 죄다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아니야. 네? 저는 엄마의 말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동서가 정성껏 준비해 준 거고 여태까지 잘 먹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동서가 해놓은 모든 음식들이 전부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는 임산부 금기 음식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죠. 아니 임산부한테 무슨 식혜를. 내가 입덧 중에도 잘 먹으니까 동서가 해놓은 건데. 파인애플 이런 것도 먹지 마라. 이런 거 임산부한테 안 좋아. 밥 만들어 놓은 것도 박서방 주고 너는 쌀밥 먹어. 알았지? 엄마가 막 그러시는데 저도 순간 기분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서가 아마 모르고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동서가 잘 몰랐나 봐요. 그런 거야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알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나? 그냥 두루두루 다 챙겨 먹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여튼 먹지 마. 여태까지 별탈은 없었지만 그래도 좀 그렇잖아. 알겠어요. 저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정말 임산부가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 후에 동서가 또 놀러 왔는데 저희 집 냉장고를 보더니 의아해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얘기를 했더니 동서가 너무 놀라면서 미안해 하는 겁니다. 어머나, 형님 죄송해요. 저 정말 몰랐어요. 그럼 당연히 동서도 몰랐겠지. 나도 몰랐는걸. 어머나, 제가 큰 실수했네요. 제 딴에는 영양소 좋게 골고루 드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럼 알지. 동서가 나 생각해주는 거. 근데 어른들은 그런 거에 민감하잖아. 죄송해요, 형님. 괜찮다니까. 동서가 너무 미안해하길래 제가 오히려 미안하더라고요. 대가도 없이 저 챙겨주고 도와주는데 얼마든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좋은 뜻으로 도와준 동서한테 내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건가 싶어서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동서는 저희 집에 그전처럼 자주 오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 일로 마음이 좀 상했나 싶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출산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과 신우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정 같지가 않고 묘하게 날이 서 있더라고요. 말투도 삐딱하시고요. 애는 건강하다니? 그럼요. 잘 크고 있대요. 다연이 말이다. 동서요? 그래. 최근에 다시 시험관 시작한다더라. 어머, 그래요? 동서가 저한테는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다시 시험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상해서 좀 더 회복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시 시작한다기에 좀 무리가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괜찮으려나? 너무 무리되는 건 아닌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본인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다는 거고. 네. 그런데 옆에 있던 신우가 저를 이상하게 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근데 큰올케. 네, 형님. 남수랑 남진이 누가 형제 아니랄까봐 병원에서 검사 받았을 때 둘 다 자연임신이 힘들다고 했잖아. 정자 활동성이 낮다고. 그래서 둘째 올케도 그 고생인 거고. 네,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해. 둘째 올케는 6년 넘게 시험관 매달려도 임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첫째 올케는 10개월 만에 애를 가졌지? 하면서 저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 눈빛에 저도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운이 좋았죠.
저희도 1년 넘어가면 시험관 해야 되나 고민 많았거든요. 참 신기하네. 그렇게 정자 활동성이 낮았다는데 덜컥 자연임신이 된다고? 저는 신우가 말하는 저게 무슨 뜻인가 싶었습니다. 어쨌든 임신이 된 거면 좋은 건데 왜 저렇게 비꼬듯 말하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올케 왁싱샵 운영했었잖아. 네, 남자 손님도 많이 왔었어? 들어보니까 뭐 브라질리언 왁싱이라고 해서 그거 남자들도 많이 온다며? 속옷까지 다 벗고 하고. 라는 겁니다. 브라질리언 왁싱은 생식기 쪽 왁싱인데 저는 여자 손님들은 받아도 남자 손님은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저는 브라질리언 왁싱은 여자만 받았어요. 남자분들은 아주 가끔 눈썹 왁싱 때문에 오는 분들 있었고요. 뭐 결혼 전이라던가 여자친구 손에 이끌려서 같이 오시는 분들 정도요. 그래. 그럼 남자 손님은 별로 없었어? 그렇죠. 주로 여자 손님들이 대다수였죠. 아, 그래. 내가 들은 거랑 좀 다르네. 네? 아니야, 아무것도. 근데 올케 성격 좋아서 남자친구들도 많지? 전에 결혼식에서 보니까 남자친구들도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아, 대학교 동기들이에요. 동기 모임을 한 번씩 하니까. 그래. 저는 신우가 왜 자꾸 이런 걸 묻나 싶더라고요. 너무 이상했죠. 뭔가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고 저를 캐내려고 물어보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그게 다 느껴져서 너무 불쾌하면서도 한편으론 신우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그런데 시부모님도 신우의 무례한 질문을 막을 생각도 않고 옆에서 가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정말 이상했죠. 뭔가 저를 떠보려는 것 같고 의심하는 것 같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또 손주 생겼다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저를 예뻐하셨는데 그날은 너무 냉랭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저를 이상한 눈길로 보시니까요. 하지만 그게 그냥 제 느낌인 건지 오해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남편까지 그맘때 좀 이상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자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잠에서 깼는데 남편이 옆에 없는 겁니다. 뭐지 싶어서 나가봤는데 거실에 있던 남편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제 폰이 소파 옆에 있더라고요. 당신 뭐해? 어? 아, 잠이 안 와서. 근데 옆에 있는 그거 내 폰 아니야? 뭐? 이거 맞아. 당신 폰이지. 설마 내 폰 보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나는 내 폰 보고 있었는데. 나는 당신 폰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 라면서 변명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어색하고 이상한 겁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면서 방으로 다시 들어갔죠. 남편이 제 폰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더러워서 다음날 따졌는데 생사람 잡지 말라며 자기 폰만 받고 제 폰이 거기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그런데 한다는 말이 설령 봤어도 뭐 문제 있어? 당신이 나한테 속이는 게 있는 게 아니며? 라는 겁니다. 뭐? 아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남의 폰을 훔쳐본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안 봤다니까. 내가 왜 봐. 그리고 만약 봤다 해도 당신이 거리낄 게 없으면 이렇게 난리치는 게 이상한 거지. 하면서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도리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맘때 남편은 저를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보는 것 같았고 저도 환장하겠더라고요. 아이 출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왜 이러나 싶었죠. 대놓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는데 분명 저를 보는 눈빛들은 심상치 않고 환장하겠는 겁니다. 저는 동서에게도 고민을 토로하며 물어봤는데 동서도 제가 출산 전이 돼서 호르몬 영향으로 불안해서 그러는 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호르몬의 문제인가 생각하며 저도 애써 덮어두려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병원에 마지막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생각보다 뱃속의 양수가 빠르게 줄어든다면서 유도분만으로 아이를 바로 낳자고 하더라고요. 아직 예정일은 조금 남았지만 의사의 권고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남편이 그날 출장을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말했어요. 양수 양이 너무 빨리 준다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유도분만으로 빨리 낳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입원을 하라네.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도 시큰둥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당신은 있지도 않잖아. 당신이 낳는 건데 내가 있어야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아니, 낳는 건 어쨌든 당신인데 내가 꼭 옆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당신 자식이잖아. 나는 지금 출장 와 있고 어쩔 수가 없잖아. 출장 포기하고 그냥 병원 오라고? 그런 뜻은 아니지만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지. 나 너무 섭섭하다. 요즘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당신도 요새 나 대하는 거 좀 이상하고 어머님 아버님도 좀 이상해. 뭐가? 말로 뭔가 표현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나를 너무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엄마 아빠나 나나 뭘 어쨌다고. 남편의 말이 너무 싸늘해서 저도 가슴에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제가 너무 서운해서 우니까 남편은 그제야 미안하다, 내가 지금 갈까 하면서 달래는데 솔직히 그것도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귀찮은데 대강 달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혼자 입원할 거라고 했고 그날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남편도 없이 아빠 차 타고 병원 가서 입원 절차 밟고 유도분만 준비를 했죠. 하지만 유도분만은 실패했고 이틀째 되던 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수술 후에 마취에서 깨서 일어나 보니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혼자 너무 고생했다는 말도 없고 시큰둥한 남편의 태도를 보는데 너무 기막히기만 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식인데 왜 이러나 싶었어요. 또 심지어 시부모님은 오지도 않으셨어요. 공교롭게 어딜 가셨다면서 저 조리원 들어갈 때쯤 오셔서 애만 보고 가셨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몹시 기분 나빠하셨죠. 그렇게 애 빨리 가지라고 손주 보고 싶다고 난리칠 땐 언제고 막상 낳으니까 왜 남처럼 대하느냐고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저한테 그리고 저희 아이한테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말도 안 해주니 더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 후에 남편은 또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고 저희 엄마가 한 달 정도 집에 와서 산후조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부모님은 오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하셨어요. 저희 엄마도 너무 황당해 하셨고 너네 시부모님 왜 저러냐, 네가 뭘 잘못했느냐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저러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시댁 가족들 중에서 편하게 물어보는 건 동서였는데 동서도 그냥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환장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는 아이를 낳으면 시부모님도 저희 남편도 저희 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이는 완전 사랑둥이가 될 거고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냉담했고 아이에 대해서도 별로 안 물어보셨어요. 게다가 남편은 해외 출장을 또 가버렸는데 연락도 잘 안 왔고요. 속만 타들어가고 있던 차에 한 달이 되었고 엄마는 가게 일을 계속 남한테 맡기기가 힘들다며 그만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한 달간 산후조리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엄마를 배웅해드렸어요. 그리고 어차피 출장 간 남편도 좀 있으면 돌아올 거라서 엄마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난데없이 초인종이 울렸고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요. 그리고는 마치 저희 집에 누구라도 있는 양 방문까지 열면서 두리번거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니네 엄마 어제 갔지? 저희 엄마더러 너네 엄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기분 나빴지만 일단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남진이는 내일 오고? 네. 누구 온 건 아니지, 이 집에? 누가 와요? 제가 어리둥절해서 묻자 어머님은 그제야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고 있는 저희 아이를 가만히 보시더라고요. 희준이 말이다. 네. 누굴 닮은 거니? 라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가 봐도 저희 남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갓난 아기인데도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누굴 닮은 거냐고 인상을 확 쓰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박서방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던데.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은 세차게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남진이 안 닮았다. 내 보기에 우리 남진이 느낌이 전혀 없어. 네? 그렇다고 너 닮은 것 같지도 않고. 라는데 저는 어머님이 왜 이러시나 했죠. 그렇게 기대하던 손주인데 도끼 눈을 뜨고 보시는 거예요. 너무 불쾌한 기분이 들었고 저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왜?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머님도 아버님도 왜 자꾸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뭘? 분명히 손주 많이 원하셨잖아요. 저한테도 아이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정작 저희 희준이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고.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만약 그렇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르고 실수한 게 있다면 고칠게요. 제 딴에는 많은 고민 끝에 한 말인데도 어머님도 아버님도 너무 싸늘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그냥 대놓고 말하마. 뭘요? 희준이 말이다. 내 말 너무 고깝게 듣지는 말고. 예, 말씀하세요. 친자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청천벽력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친자 검사라뇨? 아니, 아무리 봐도 우리 남진이하고 영 안 닮았어. 병원에서 애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희준이가 남진 씨 애가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대답을 못 하셨고 아버님이 나서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엔 좀 그렇다. 아버님, 그럼 도대체 희준이가 누구 애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니? 너는 알겠지만. 네?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시부모님이 저를 의심하면서 저희 아이까지 의심하는 상황이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 할 말도 안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씀드렸죠.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너야말로 왜 이렇게 가민이야? 원래 애 낳으면 친자검사 해보고 그러잖아. 누가요? 어디서요? 그럼 형님도 애 낳고 친자검사 하셨어요? 그러자 어머님 눈이 확 돌더라고요. 어디서 우리 남주 이름을 거론해? 우리 남주가 너랑 같니? 형님이랑 저랑 다를 게 뭔데요? 우리 남주는 의심받을 짓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저는 있단 말씀이세요? 그래, 말 나왔으니 얘기하자. 우리가 들은 게 있다. 뭘 들으셨는데요? 그건 말 못하지. 어머니,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기가 차서 눈물까지 나는 겁니다. 어디서 소리를 질러! 저를 뭐 때문에 의심하는 건지 말을 해주셔야죠. 너야말로 그냥 캥길 거 없으면 친자검사하면 되지. 왜 이렇게 난리야? 도대체 저에 대해서 뭘 들으셨는데요? 누구한테요? 얘 소리 지르는 것 봐. 목소리 못 낮춰? 제가 지금 억울해서 안 미치겠냐고요. 뭐가 억울해. 친자검사하면 될 거 아니야. 라는데 저는 입이 안 다물어졌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온몸이 미친 듯이 떨려오고 시부모님 얼굴도 도저히 못 보겠더군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 집이 네 집이냐 남진이 집이지 하셨지만 아버님이 잘 생각해 보라고 하고 어머님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울었는데 저도 너무 억울하고 기막혀서 아이를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당장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억울해서 가슴을 쳤어요. 그런데 남편 반응도 또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아빠가 심하신 건 맞는데 차라리 그냥 검사해보고 확인을 시켜드리는 건 어때? 라는 거예요. 저는 미쳤느냐고 소리를 질렀죠. 당신까지 왜 이래? 하나같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왜 나를 의심해? 그게 아니라 희준이가 너무 나를 안 닮았으니까. 당신 미쳤어? 희준이가 남의 애라도 된다는 거야? 지금 나를 의심이라도 하는 거냐고. 그건 아닌데. 뭐가 아닌데. 세상에 이런 법은 없어. 내가 왜 이런 더러운 오해를 받아? 말해. 도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시작한 거야? 남편은 대답은 안 하고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하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대답하라고 뒷목을 잡았는데 남편은 그냥 한숨 쉬더니 자리만 피했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진짜 환장할 기분이었고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런 더러운 오해와 누명을 썼나. 살면서 그렇게 기막힌 일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친자 검사해도 됐지만 한편으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싶었죠. 저는 하늘에 맹세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좋다고. 친자 검사할 건데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이혼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이가 갈렸죠. 그러면서 얼마나 용을 썼는지 극도로 몸이 아프고 몸살이 찾아오는 겁니다. 엄마는 주말에나 올 수 있다고 하셨고 저는 도움받을 데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동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 좀 봐달라고요. 동서는 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저는 동서에게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왜 저러시는 줄 아느냐는데 동서도 모른다고 하면서 같이 울더라고요. 제가 가엾다고요. 그러면서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친자 검사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너무 억울하다고 했는데 몸이 너무 아프다고 병원 가서 링거 한 대만 맞고 와도 되냐고 했습니다. 동서는 얼마든지 그러라고 했고 자기가 저희 아이를 봐주겠대요. 저는 고맙다고 하고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진료도 받고 약도 타왔죠. 시댁 식구들의 미친 짓에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시부모님이 왜 저에게 그러셨는지, 왜 남편이 저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 방에 작은 홈캠을 설치해 두었어요. 아이 분리수면을 빨리 하고 싶어서 설치한 건데 한 번씩 돌려서 보거든요.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지난 영상을 돌려보는데 동서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링거 맞고 온다고 저희 아이 봐주겠다고 한 그날이죠.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서는 저희 아이를 안고 어아둥둥 하다가 제가 병원 갔다 온다면서 문을 닫고 나갔더니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엄청 싸늘하게요. 평소에 늘 웃는 상이라서 몰랐는데 섬뜩할 정도로 싸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아이를 침대에 확 내려놓는 겁니다. 아이는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었는데 동서는 달래줄 생각도 없이 저희 아이를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홈캠에 그 모습이 찍혔는데 저는 일시정지가 된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던지 말던지 가만히 아이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표정에 변화 하나 없이요. 그걸 보는데 온몸에 털이 쭈뼛 서더라고요. 너무 기괴하고 무서웠거든요. 동서는 한참 아이를 보더니 그냥 옆에 작은 의자에 앉아서는 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고 또 우는데 그 소리가 찢어지듯이 들리는데도 동서는 신경도 안 쓰더니 나중에는 그냥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아이는 혼자서 한참을 울다가 지쳐서 꾸벅꾸벅 잠이 들었고요.
한참 뒤 동서는 다시 방에 들어왔고 자는 아이를 또 가만히 지켜보는데 그 표정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는 저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금방이라도 저희 아이한테 뭔 짓이라도 할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소름인 건 제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저희 아이를 번쩍 안는 겁니다. 저희 아이는 자고 있다가 동서가 확 안으니까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고요. 그랬더니 동서가 평소 제가 알던 그 착한 얼굴로 아이를 달래는 겁니다. 쩔쩔매면서요. 제가 들어와서 우리 희준이가 많이 울었냐고 고생 많았다고 미안하다고 막 그러는 것도 찍혀 있더라고요. 동서는 아니라고 자기가 애 보는 게 서툴러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저희 희준이한테 미안해 희준아 그러는 겁니다. 좀 전에 저희 아이를 싸늘하게 지켜보고 집어 던지듯이 놓는 그 얼굴과는 180도 달랐는데 저는 그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라 거의 1시간을 넋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온몸에 소름이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착하고 순해 빠진 동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한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엄마가 얘기했던 것도 떠올랐죠.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었던 거요. 설마 그것도 일부러? 라는 생각이 들자 다시 온몸이 진절머리가 쳐졌고 동서가 저에 대해서 깊은 적개심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실수한 게 있을까 싶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말 못하는 갓난 아기한테 이러나 싶고 그러면서 더불어 시부모님과 남편의 변해버린 태도에도 동서가 관여되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친자검사 당장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그날 왔고 저는 남편 머리채를 그 자리에서 확 잡아서 뜯었어요. 남편은 미쳤냐고 소리 질렀고 이걸로 검사할 거다. 그리고 무조건 이혼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아이 머리카락도 족집게로 몇 개 뽑았는데 아파서 우는 아이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친자검사를 긴급으로 의뢰했고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볼 것도 없었어요. 당연히 희준이는 남편의 애니까요. 저는 그 결과지를 들고 아이를 친구에게 잠깐 맡겼습니다. 그리고 곧장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댁으로 오라고 했고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 앞에서 그 결과지 내려놨습니다. 직접 보세요. 저희 희준이랑 남진 씨 결과예요. 어머님 아들 머리카락 직접 뽑고 같이 의뢰한 겁니다. 당연히 친자확률 99.9%였고 시부모님도 아차 싶은 얼굴이더라고요. 신우도 옆에서 보더니 아차한 얼굴이고요. 저기 미영아, 네가 기분 많이 나쁠 것 같긴 한데 확실히 해서 나쁠 게 있니? 우리는 그냥 확실히 해두자는 의미였어. 하고 목소리부터 달라지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거 말고 또 보실 거 있어요. 저는 그 앞에서 폰으로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동서가 저희 아이 패대기 치듯 내려놓고 노려보던 그 영상요. 그 영상을 본 시부모님도 경악하고 신우도 입을 틀어 막더라고요. 이게 뭐야? 둘째 올케 왜 이래? 저도 이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저 병원 간다고 애 2시간만 봐달라고 했는데 이랬더라고요. 둘째 올케 미친 거 아니야? 나 소름 돋아. 얘가 정말 미쳤나 보다. 그래서 그런 소리까지 한 건가? 그랬나 봐. 둘째 올케 제정신 아닌가 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소리가 뭔데요?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데 저를 그렇게 오해하셨어요? 이제 어디 말해보세요. 그 말에 신우가 미안하다면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동서가 그 모든 짓을 벌인 거더라고요. 실은 둘째 올케가 그러는 거야. 자기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말한다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반쪽이 돼서 그러더라고. 뭐라고요? 전에 첫째 올케네에 둘째 올케가 놀러 갔다면서 그런데 첫째 올케네에 어떤 남자가 있었대. 그 남자가 애기 옷을 사들고 왔더라면서. 남자요? 제가 생각을 더듬어 보니 캐나다에 사는 사촌 오빠가 한국 왔다면서 아기 옷을 사들고 온 적이 있어요. 결혼식 때 못 와서 미안하다면서요.
동서도 마침 왔었고 제가 분명 사촌 오빠라고 했었거든요. 저희 사촌 오빠요? 둘째 올케도 그렇게 듣기는 했는데 둘째 올케가 보기에는 사촌 오빠 같지도 않고 좀 이상하더래 분위기가. 어처구니가 없었죠. 분위기가 이상할 게 뭐 있나요? 오빠가 다시 캐나다 들어가기 전에 결혼식 못 가서 미안하다고 잠깐 들렀고 애기 옷 주고 차 한잔 마시고 바로 갔습니다. 마침 동서가 와서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일어난 것 뿐이고요. 그런데 동서가 뜬금없이 시부모님과 신우에게 이상하게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동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동서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를 의심했다고요? 그렇게만 말했으면 당연히 둘째 올케한테 미쳤냐고 그랬겠지. 근데 둘째 올케가 첫째 올케가 좀 이상하다고 남자랑 통화도 하는 것 같고 남자친구들도 많은 것 같다고 그러고 무엇보다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임신한 게 제일 이상하다는 거야. 뭐가요? 남진이 남수 두 형제가 둘 다 정자 문제가 있다고 했고 자기들은 6년 넘게 시험관을 해도 임신이 안 되는데 형님네는 10개월 만에 자연 임신이 되느냐고 말도 안 된다는 거지. 똑같이 문제가 있는데 시험관도 아니고 자연 임신이 되겠느냐면서. 첫째 올케도 알겠지만 둘째 올케가 허튼 소리 할 사람이야? 막 진지한 얼굴로 힘겹게 얘기하니까 엄마나 나나 놀랐던 거지. 게다가 둘째 올케가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말을 자주 했다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 우리 부모님도 찝찝해진 거고. 그래서 동서의 그 말 몇 마디로 저를 의심하고 애 낳자마자 친자검사하자고 한 거예요? 진짜 다들 미친 거 아니에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고 신우도 시부모님도 눈치를 보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진정하라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 싸다기를 때렸습니다. 시부모님이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셨죠. 당신이 제일 나빠. 어머님, 아버님은 둘째치고 당신은 내가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근데 어떻게 그 장단에 놀아나? 미안해. 근데 솔직히 우리가 연애 기간도 짧고 자기가 주변에 남자친구들도 많긴 하잖아. 그게 걸리기도 했고. 그래서 너도 나를 의심했다. 미친 거 아니야? 미안해. 엄마 아빠나 나나 다 어떻게 됐나 봐. 재수 씨가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거에 혹해서 와이프를 의심해? 차라리 나한테 대놓고 말하던지. 어떻게 그러냐? 그럼 이건 말이 되고? 저는 씩씩댔고 아버님은 동서에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이혼할 겁니다. 미영아. 동서 말 몇 마디 듣고 저를 의심하고 저희 아이까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분명 말했죠. 친자 검사하면 이혼할 거라고. 이혼할 겁니다. 올케,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어쨌든 오해 풀었으면 됐잖아. 무슨 이혼이야. 형님이 똑같이 오해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렇지 않게 덮고 지나갈 수 있는지. 저기 세아가 일단 진정 좀 해라. 우리가 뭔가 단단히 오해한 것 같다. 저 하늘에 맹세코 양심에 어긋나는 짓 하고 산 적 없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그렇게 아웅다웅 거리는 와중 동서와 시동생도 도착을 했죠. 아버님은 식탁에 있던 각 티슈를 동서에게 집어 던지면서 미쳤느냐고 소리쳤죠. 어머님도 소리 지르시고요. 너 왜 이상한 소리를 해? 남의 집 귀한 손주한테 네가 뭔데 그런 더러운 오명을 씌워? 너 제정신이야? 둘째 올케, 진짜 무섭다. 도대체 얼굴이 몇 개야? 그 상황에 동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시동생은 무슨 일이냐고 했고 신우가 다 얘기했더니 시동생도 기함하면서 미쳤느냐 소리를 질러댔죠.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동서가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럼 이게 말이 돼요? 나는 6년을 고생해도 안 생기는 애가 왜 형님은 10개월 만에 그것도 아무런 노력 없이 생기냐고요. 형제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형님만 자연임신이 되냔 말이에요. 나는 시험관 한다고 건강 나빠지고 복수 차고 우울증에 불안증까지 얼마나 괴롭고 힘든데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볼 때마다 애 언제 생기냐 그러고 어머님 아들 문제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만 그러시냐고요. 제가 얼마나 미쳐버릴 것 같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울분에 차서 소리를 지르며 우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준이한테 그렇게 했어? 네? 나 홈캠으로 다 봤어. 동서가 어떻게 하는지. 내 앞에서는 그렇게 착한 척 하더니 뒤에서는 애 거의 집어 던지듯이 하고 울든 말든 섬뜩할 정도로 애를 노려보고 있더라. 나 그거 보는데 얼마나 소름 돋았는지 알아? 내가 동서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동서가 섭섭하고 화나는 건 어머님 아버님 때문이고 도련님 때문이잖아. 근데 왜 나한테 그랬어? 왜 애먼 나한테 아기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누명 씌우고 우리 희준이한테까지 그런 거야? 따질 거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따지고 도련님한테 따지던가. 왜 나한테 그러냐고. 형님이 미워서 그랬어요. 나는 6년 동안 해도 안 됐는데 형님은 10개월 만에 됐다는데 너무 미웠다고요. 하는데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더라고요. 시부모님에게도 하물며 지 남편에게 지 감정 솔직히 말도 못하고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왜 애먼 저 누명 씌우고 저희 아이한테까지 정말 끔찍한 인간이구나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유순하고 착해 보일지언정 그 속은 시커멓고 끔찍했죠.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네. 됐고 저는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이혼에는 어머님, 아버님, 형님, 동서 모두에게 다 책임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책임은 박남진 너야. 남들이 뭐라고 해도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됐어. 이혼할 거고 우리 아이 절대 못 보게 할 거야. 그 말에 어머님이 그제야 잘못했다고 저를 붙잡더라고요. 미안하다. 우리가 어리석었어. 희준이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우리 집 유일한 친손주인데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놓으세요.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 뿌리치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중에 신우가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우리가 잠깐 정신이 나간 것 같다면서 그리고 둘째 올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가만 안 둘 거라고 이를 박박 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동서가 한 짓은 저도 소름이지만 자기들도 그 말 몇 마디에 저 오해하고 의심한 건 틀렸나요? 차라리 대놓고 물어라도 보던가요.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황당했죠. 남편은 제게 잘못했다고 몇 번이나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이건 덮고 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해 달라고 그게 유일하게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와 별개로 유책에 대한 위자료는 물 거라고 했고요. 남편은 저를 설득하다가 결국 미안하다고 이혼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시한 위자료보다 더 많은 돈을 줄 테니 소송은 안 걸어도 된다고 했죠. 저도 애 키우느라 바쁜데 소송에까지 신경 쓰고 싶진 않았고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싶더군요. 그래서 꽤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받고 협의로 이혼했습니다. 남편도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양육비도 법적 책정 위자료보다 더 준다고 했기에 받아들였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본인들의 행동을 너무 후회했지만 저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 시동생네도 결국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시부모님과 동서 사이에 몸싸움까지 일어난 모양이었고 서로 고소 공방전을 펼친다고 하고요. 전 시모와 전 남편은 자꾸 저희 아이 궁금하다며 연락해대고 보려고 하지만 일절 못 보게 하고 있어요. 저는 더러운 소문으로 이혼까지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기가 찹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고 돌이킬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저희 아이가 제게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며 살려고 해요. 가끔 동서의 그 미친 행동들이 떠오릅니다. 용서할 순 없지만 인간적으로 걔도 참 불쌍하다 싶긴 해요. 아이가 오랫동안 안 생기고 시부모의 압박을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이상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음흉하고 더러운 심보를 가진 여자라면 그런 여자에게 자식은 없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착한 얼굴 뒤에 가려진 그 악행들이 너무 소름 끼치고 그런 인간과 인연을 길게 끌고 나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살면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간인 것 같아요. 이혼과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잘 해낼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웨어 매장을 운영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싱글맘입니다. 이혼한 지 이제 2년이 조금 지났고 저와 아이도 남편 없는 생활에 많이 익숙해진 듯 합니다.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 남편이 이혼한 이후 저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 딴에는 이혼이 후회가 돼서 저에게 저 말을 했겠지만 듣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바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 내내 상사와의 마찰도 심한 데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회사 그만두라며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없던 병도 생긴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의류 매장을 하나 차려줄 테니 그걸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 아시는 분이 골프웨어 매장을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꽤 잘 되셨거든요. 그걸 저희 엄마가 보시고는 사실 엄마 본인이 운영해보고 싶어 하셨는데 저희 회사 생활이 어려운 걸 아시고는 저보고 대신 운영을 해보라 하신 거죠. 아무래도 어린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회사 생활보다는 장사 쪽이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성격적인 부분에서도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께서 차려주신 골프웨어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지만 막상 가게 운영을 해보니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적성에도 잘 맞고 재밌게 할 수 있겠더군요. 그리고 건물 안에 있는 주변 가게 사장님들하고도 잘 지냈는데요. 그중 저희 건물 1층 코너에는 핸드폰 매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사장님은 제 또래였어요. 같은 건물에서 장사도 하는 데다 나이도 또래다 보니 오며 가며 인사하고 잘 지냈고 그렇게 조금씩 친해지다가 간단한 대화 정도 하는 사이가 되었죠. 같은 건물에서 장사하는 이웃이다 보니 저도 핸드폰을 바꿀 일이 있을 때 그 사장님 가게를 이용했고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장님도 저희 가게에서 옷을 한 번씩 사셨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핸드폰이 필요해서 산 거지만 그분은 골프웨어가 필요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이웃 가게라서 일부러 팔아주려고 사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약 일부러 팔아주려고 사시는 거면 제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넌지시 여쭤봤죠. 사장님, 골프 다니세요? 그러자 그 사장님이 멋쩍게 그러는 겁니다. 실은 저 골프는 안 칩니다. 그냥 여기 옷이 활동하기도 좋고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분은 골프를 치는 건 아니고 일상복으로 입기 위해 사신다고 했죠. 아, 그러시구나. 맞아요. 저희 옷 일상복으로도 많이 입으세요. 제가 볼 때는 사장님한테 이런 컬러도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건 어떠실까요? 저는 이런저런 옷을 골라줬고 고마운 마음에 할인도 꽤 해줬습니다. 아휴, 이렇게 할인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럼요. 같은 건물 쓰는 이웃인데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대신 주변에도 소개도 많이 시켜주세요. 저도 사장님 가게 주변에 소개 많이 하거든요. 아, 당연하죠. 제가 주변 형님들, 동생들한테 소개 많이 할게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남자는 판매 일을 해서인지 서글서글했고 성격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더욱 친해지게 되었고 그 남자 사장님은 커피나 디저트를 사들고 종종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맞으면 점심도 같이 먹게 되고 또 술도 한 잔씩 하고 개인적인 연락도 조금씩 주고받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어느샌가 자연스레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얘기를 하자 친구들은 좀 안 좋게 보더라고요. 뭐? 그럼 폰팔이? 아, 이런 말은 실례인가? 어쨌든 괜찮은 사람 맞아? 대뜸 제 남자친구더러 폰팔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말이 약간 불쾌하기도 했지만 티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안 만나봐서 그렇지 막상 보면 진짜 괜찮다고 생각할걸?
세심하게 잘 챙겨주고 예의도 바르고 진짜 좋은 사람이야. 판매도 얼마나 정직하게 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아,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렇겠지만 그래도 잘 알아보고 사겨. 이제 우리 나이가 가볍게 몇 달 만나다가 헤어지고 할 나이는 아니잖아. 너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찬찬히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술 먹으면 주사가 어떤지도 보고 그런 거 원래 다 살피고 결혼하는 거다 너. 나도 다음에 한번 보여줘봐. 우리 착한 혜진이 누가 꼬셨는지 내가 직접 한번 봐야지. 나는 또 사람 잘 보잖아. 친구가 그렇게 당부하듯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저는 저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듯한 친구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통 핸드폰 매장을 한다고 하면 어떤 선입견 때문인지 좀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 폰 하나 팔아서 바가지 잔뜩 씌우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 남친은 그런 류의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꼼꼼하고 일 처리를 하고 사후 관리도 잘해주는 편인데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딱 맞는 서비스로 잘 안내해 주었기에 고객도 많았죠. 보통은 폰을 팔고 나면 그 뒤로는 따로 연락을 주거나 하는 건 없었는데 남친은 폰을 팔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연락해 부가 서비스 어떤 건 해지를 하셔라 라든지 또 이 시기가 지나면 핸드폰 보험이 안 되니 문제 있으면 미리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던지 등 오히려 핸드폰을 팔고 난 뒤에 관리에 더 신경 쓰고 무척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의 달력에는 뭔가가 빼곡하게 늘 적혀 있었죠. 고객 관리에 관한 스케줄이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한번 계약했던 사람이 또 오고 소개도 많이 해주었던 거죠. 본인 일에 자부심이 있고 책임감이 강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해도 할 사람이다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저한테도 늘 잘하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늘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그 남자에 대한 확신이 섰던 저는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결혼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결혼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생신, 결혼 기념일도 체크해 놓는 사람이었고 살뜰하게 챙기려고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며 내가 참 결혼을 잘했구나, 내 남편이 참 진국이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저희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뒤 제가 임신을 했고 남편은 임신해서 입덧으로 고생하는 저를 위해 집안일도 도맡아 해주고 제가 먹고 싶다는 건 멀리 가서도 사오는 등 지극정성으로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저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저는 출산을 하고 나서는 일을 한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리다 보니 육아에 전념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아이 돌 때까지는 엄마와 직원에게 매장을 맡기게 되었죠. 저는 열심히 아이를 돌보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저는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임신하면서 이미 살이 20kg인가 쪘는데 주변에서는 모유수유하면 살 다 빠진다고 해서 저도 빠지겠거니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원래도 통통한 체질은 아니었기에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이 낳고 조리원 나올 때 딱 7kg가 빠졌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머지 13kg는 천천히 빠지겠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감량은 거기서 딱 멈춘 겁니다. 게다가 아이가 예민한 편이라 잠도 잘 안 자고 먹는 것도 모유만 먹었습니다. 분유를 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는 전량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는 먹어도 배가 고픈지 울었고 저는 내내 아이를 안고 젖을 주게 되었죠. 끼니는 제때 챙겨 먹지도 못하고 아이를 내내 안고 수유하고 그러다 아이가 잠시 잠들면 아이 옷 세탁하고 설거지라도 좀 할라치면 아이는 금방 깨서 또 웁니다. 그럼 저는 또 만사 제치고 달려가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였죠. 요즘 친구들이 그때를 얘기하며 하는 말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내내 가슴을 내놓고 아이젖을 먹였던 게 생각난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식사도 규칙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더라도 아이가 자는 늦은 시간에 한 번에 먹다 보니 그 고생을 해도 살은 빠지지 않고 몸은 불어난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때부터 남편도 조금씩 변했어요. 연애 때나 신혼 때, 그리고 임신해서 잘 먹을 때는 잘 먹어서 이쁘다 하더니 애를 낳고 난 이후에는 제가 뭘 먹으려고 하면 한마디씩 거들더군요. 또 먹어? 뭘 또 먹어야. 아까 주원이 갑자기 울어서 젖 먹이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근데 당신이 그새 그걸 다 치워버렸으니 빵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거지. 보통 그 정도 먹었으면 다 먹었다 생각하니까 치워버린 거지. 놔두면 날파리 생기고 냄새 나잖아. 내가 볼 땐 아까 그 정도 먹은 것도 적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은 저를 좀 한심하게 보면서 볼멘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저는 괜히 머쓱하니까 변명 아닌 변명을 했죠. 근데 이상하게 수유하고 나면 배가 고프더라고. 남편이 그렇게 눈치를 주니까 뭘 먹을 때마다 남편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게 계속 쌓이니까 스트레스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살쪄서 싫어? 참다 못한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남편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래도 그렇지. 나는 당신이 날씬하고 이뻐서 뭘 입어도 이쁘고 태가 나서 좋았는데 지금은 좀 봐. 아무리 애 낳았다고는 하지만 요즘 애 낳고도 날씬한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당신도 주원이 돌쯤 되면 다시 매장에 일하러 나갈 거 아니야? 여자들 골프웨어는 몸에도 착 붙고 늘씬해야 되는데 골프웨어 매장에 뚱뚱한 아줌마가 옷을 팔고 있으면 누가 그걸 사고 싶어 하겠어? 남편은 딱 저렇게 말했습니다. 애 낳고 육아하면서 이렇게 찐 거고 저도 속상한데 남편이 저렇게 말하니 너무 상처가 컸어요. 저도 살이 찌고 싶어서 찐 게 아닌데 밤에 수시로 깨서 우는 아이 때문에 저도 밤잠을 설치고 예민한 아이 보느라 제 시간 제 생활이 없어서 운동할 시간조차 없어서 그런 건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요? 그렇다고 남편이 저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일 마치고 와서 아이를 좀 봐주거나 했으면 저도 최소한 운동도 하고 관리를 해보려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맘때 스크린 골프에 빠져서는 집에도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하루 종일 애한테 치여 있는데도 남편은 취미 생활하고 저도 사람인데 안 섭섭할 순 없죠. 하지만 남편이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테니 그 정도는 이해해 주자 싶어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겁니다. 새벽에 아이가 울어도 남편 한번 깨운 적 없고 오히려 남편은 아이가 울어서 잠을 못 잔다며 툴툴거리다가 작은 방에서 따로 자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안일 할 때만이라도 남편한테 아이를 맡기면 남편은 하기 싫어서 어거지로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도 불편한지 금방 울어대고 그럼 저는 또 아이를 안고 업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았죠. 그런 생활을 하며 남편과 제 사이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배려해주고 도와주지 않는 남편이 서운했고 남편은 제가 게을러서 살을 못 빼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네, 엄마. 주원이는 자니? 네, 방금 겨우 잠들었어요. 근데 아마 30분이면 깰 거야. 그동안 점심 좀 먹고 빨래 좀 돌리려고요. 내가 방금 은행에 갔다 왔는데 좀 이상한 걸 봐서. 네? 어떤 거요? 아니, 최서방이 어떤 여자랑 스크린 골프장에 들어가는 거야. 네? 그 최서방 다닌다는 스크린 골프장이 여기 사거리 큰 건물에 있는 거 맞지? 2층에 있는 거. 네, 거기 다닌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시간에 매장에 있을 시간인데 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가만 보니 최서방이 맞더라고.
어떤 여자랑 같이 들어가던데 내가 최서방 하고 부를까 하다가 혹시나 잘못 봤나 싶어서 얼른 핸드폰 매장 가봤거든. 그랬더니 직원만 있고 최서방이 없더라고. 너 오늘 최서방 폰이나 뭐 한번 찾아봐. 너는 뭐 이상한 낌새 같은 거 눈치챈 거 없어? 저는 엄마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 비해 남편이랑 사이가 대면대면해지고 저한테 소홀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와의 통화를 하고 나서 오후 내내 아이를 어떻게 보았는지 생각 안 날 정도로 넋이 나간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잘 때 폰과 블랙박스 등을 뒤졌지만 아무 내역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생각 같아서는 아예 대놓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저희 엄마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셨죠. 외도인지 뭔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티내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증거를 찾는다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꼼꼼한 성격이라서 그런지 증거를 남길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저희 엄마께 연락이 왔고 저는 아무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식으로는 못 찾겠다며 차라리 사람을 써서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엄마 친구분 중에 그렇게 해서 증거를 찾은 분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알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속이 답답한 채로 있을 바에야 그렇게 하는 게 속 시원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엄마가 흥신소 사람을 만나 일을 부탁했고 전문가는 전문가더군요. 오래되지 않아 저는 증거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어떤 여자와 스크린 골프를 같이 다니고 그 여자와 밥도 먹고 호텔도 드나들었습니다. 그 사진을 흥신소 직원에게 받을 수 있었죠. 사진 속 남편 옆에 있는 여자는 저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였는데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늘씬하더라고요. 꼭 모델처럼 화려한 모습이었죠. 그 사진을 보며 너무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깊은 서글픔도 들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이렇게 이쁘고 날씬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퍼져서 아무 옷이나 입고 애를 보고 있는데 너는 이쁜 여자랑 신나게 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그 비참함과 속상함이 말도 못할 정도였죠. 어쨌든 그렇게 증거를 확보하고 저는 하루 아이를 친정엄마께 맡긴 뒤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힐 거라고 예상하고 말한 건데 놀랍게도 남편은 크게 놀라지도 않고 덤덤했던 겁니다. 남편이 당황하지도 놀라지도 않으니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을 보고도 그렇게 멀뚱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아니, 나도 놀라서. 지금 당신 하나도 놀란 것처럼 안 보여. 왜? 이런 상황이 생길 거란 걸 알고 있었니? 그래, 언제까지 당신을 속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걸 말이라고. 혜진아, 미안하다. 근데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저는 그 말에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들이밀면 남편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여자와는 끝을 내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저에게 그만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게 지금 당신이 할 소리야? 우리 주원이는 어쩌고? 이 여자가 그렇게 좋아? 마누라고 자식이고 다 팽개칠 정도로 그 여자가 좋냐고! 그렇게 저는 절규하듯 외쳤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했어요. 더 이상 네가 여자로 느껴지지 않아. 나 아직 젊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네가 살 빼려는 노력이라도 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근데 너는 애 본다는 핑계로 늘 퍼져 있고 처져 있는데 어느 남자가 좋다고 할 거야. 남편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뭐? 그게 말이야?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래? 나는 시간이 남아돌아? 당신 주원이 한번 제대로 봐준 적 있어? 나 운동 가게 저녁에 1시간만 주원이 봐달라고 했을 때 당신 뭐라고 했어? 당신이 주원이 보면 5분도 안 돼서 오니까 나는 애 못 본다고 당신이 안 그랬어?
내가 노력을 안 했다고? 내가 노력할 시간이나 줬니? 당신 일하는 거 고생한다고 애 보는 건 나 혼자 다 하고 당신 여가 시간도 얼마든지 즐기라고 줬어. 그렇게 당신 위했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진짜 제정신이야?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귀는 꾹 닫고 본인 말만 하더라고요. 내가 주원이 양육비는 꼬박꼬박 잊지 않고 보낼게. 그걸 말이라고 해? 저는 그날 남편과 싸움을 하며 내가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눈이 돌아갈 대로 돌아간 상황이었고 당연히 저한테 미안한 감정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미안한 사람이 아니라 성가시고 귀찮고 치워버리고 싶은 짐짝에 불과했으니까요. 남편은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이 컸고 심지어 자기 자식인 우리 아들보다도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이 컸습니다. 남자들 바람피면 자식도 눈에 안 들어오는 인간 쓰레기들이 있다던데 바로 그런 작자가 내 남편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그 인간 쓰레기랑 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저 역시도 오냐 좋다 이혼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과 별개로 무조건 상간소송은 걸겠다고 했어요. 저도 남편 얼굴 더 보기 싫으니 이혼은 하겠으나 위자료는 무조건 받아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상간소송을 한다고 하니 남편은 그건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웃기는 소리였죠. 본인은 처자식 놔두고 바람핀 주제에 손해는 하나도 안 볼 참이었나요? 제가 남편과 그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는 상간소송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했고 증거가 뚜렷했기에 상간소송에서도 크게 어려움 없이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아마 그 여자의 위자료는 남편이 내준 듯 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졌는데 그 끝은 참 지저분하고 더럽고 끔찍하더군요. 그렇게 이혼 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곧바로 다이어트도 시작했죠. 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시면서 저도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열심히요. 살을 빼겠다는 목표도 있었지만 이혼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고 건강도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몸을 회복하고 단련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의미도 컸었죠. PT도 받고 필라테스 그리고 수영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가며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고 6개월도 되지 않아 원래의 제 몸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출산 전보다 훨씬 탄탄하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었죠. 몸이 건강해지면서 정신도 맑아지고요. 또 살을 빼고 나니 자신감도 생기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까지 들더라고요. 남편의 외도 때문에 자신감과 자존감이 밑바닥인 상태였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제 스스로를 많이 돌보면서 정신적으로 더 좋아진 겁니다. 그맘때 저희 아들이 돌이 다 되어가는 때라 어린이집을 알아봤는데요. 오전에는 잠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 엄마가 아이를 봐주셨고 저는 다시 매장에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었어요. 저는 아가씨 때보다 더 당당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장을 나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전 남편도 마주치게 되었어요. 이혼 후 전 남편은 핸드폰 매장을 다른 건물로 옮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건물 안에서 마주칠 일이 없었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옮긴 매장이 저희 매장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더군요. 그래서 점심 식사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죠. 남편은 이혼하고 몇 개월 상간으로 확 달라진 저를 보고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아니, 당신 다시 일하는 거야? 엄마가 주원이 봐주신다고 하셔서 일 다시 시작했어. 아, 그렇구나. 잘 지내? 보기엔 좋아 보인다. 그 말에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지. 내가 못 지낼 게 뭐가 있겠어. 너무 좋지. 당신은?
그 여자랑 결혼이라도 했니? 속으로 처자식 버릴 만큼 그렇게 좋아 죽겠다던 여자랑 결혼이라도 했냐? 꼬아 묻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낯빛이 몹시 어두운 겁니다. 결혼했어. 근데 당신 좀 변했다. 예전에 당신 같아. 결혼 전에. 남편의 말에 저는 비웃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근데 당신은 살이 좀 많이 쪘네. 그 여자가 잘해주나 봐. 오랜만에 본 남편은 살이 무척 쪄 있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20kg는 쪄 보였으니까요. 남편은 그 말에 별다른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이 이야기를 묻더군요. 면접 교섭도 제대로 안 할 정도로 관심도 없었으면서요. 그래, 주원이. 주원이도 잘 지내지? 이제 돌인가? 한번 봐야 되는데. 저는 그 말에 더 기가 막혔습니다. 바쁘다고 애 한 번 제대로 본 적도 없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 참 쉽네, 뭐든지. 아니, 주원이는 보고 싶은데 장모님 장인어른 뵙기가 좀 그래서 괜히 갔다가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것 같고 그래서 못 갔던 거지. 나도 마음에는 계속 주원이가 있었어.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바람난 사이더러 괜찮다, 잘했다 해주기라도 바란 거야? 핑계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아빠로서 정말 아들을 보고 싶었다면 그게 다 무슨 상관이겠나요? 저는 이혼한 뒤 그 여자한테 얼마나 빠졌으면 저럴까 싶었고 다시 봐도 상종도 못할 인간이구나. 내가 결혼 전엔 제대로 콩깍지가 씌었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되도록이면 저 얼굴을 안 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멀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남편을 한 번씩은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마주칠 때마다 계속 말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 매장에 종종 오기까지 했습니다. 커피나 빵을 사들고요. 당신 이 빵 좋아했잖아. 출출할 때 먹어보라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나 요즘 빵 잘 안 먹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주고받을 사이 아니고 매장도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실실대며 그러는 겁니다. 왜 그래. 그냥 빵만 주고 가려고 한 거야. 너무 그러지 마라. 아니 됐고 빵도 도로 가져가. 저는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냉정하게 대했고 그만 오라고 했지만 남편은 종종 저희 매장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전 남편 놈이 옷을 좀 사야겠다며 매장에 왔고 저는 알바생에게 응대를 부탁하고는 매장을 그냥 나와버렸죠. 그런데 매장 반대편 골목에서 누군가가 저를 보더니 다급하게 숨는 게 보였습니다. 뭐지 싶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어느 순간부터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낌새가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 느낌 정말 불쾌하고 신경 쓰이더군요. 그리고 머지않아 누가 저를 그렇게 살펴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는 전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그 상간녀였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미 제가 남편과 이혼까지 한 마당에 그리고 저 여자도 남편하고 재혼까지 했으면서 왜 우리 매장을 살펴보고 나를 감시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전 남편이 또 저희 매장에 찾아왔더라고요. 저도 짜증이 폭발이었죠. 왜 자꾸 우리 매장에 오는 거야? 일 안 해? 남편은 애교스럽게 제게 말을 했습니다. 나 오늘 너무 좀 힘들고 누군가랑 대화라도 하고 싶은데 당신 말고는 말할 사람이 없더라고. 저는 그 말에 콧방귀를 끼며 말했죠. 그 여자한테나 말해. 왜 나한테 난리야? 내가 힘든 이유가 그 여자 때문인데 누구한테 뭘 말하란 말이야. 라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 와중에 그게 뭔 소린지 살짝 궁금은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묻지도 않은 얘기를 시작했고 저는 그다지 듣고 싶지 않았지만 딱히 쫓아내기도 뭐해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상간녀가 원래 토킹바 같은 데서 일하는 여자였다고 자기는 속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흥신소에 부탁했을 때 그 여자에 대한 과거 정보도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그 여자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날씬하다 보니 남편은 그 여자한테 푹 빠진 듯 했습니다. 그 젊고 예쁜 여자가 남편 좋다고 하니 남편 놈도 눈이 뒤집힌 거죠. 저랑 이혼하고 나서 둘은 동거하다가 바로 재혼까지 했다는데요. 둘이 죽고 못 살아서 전처랑 자식 버리고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림까지 차린 건데 같이 살게 되면서 전 남편의 지옥이 시작된 거죠. 같이 살아보니 그 여자가 씀씀이가 너무 해프더랍니다. 저와 살 때는 제가 버는 돈도 적지는 않으니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고 오히려 여유롭다는 생각을 했었다는데 그 여자는 따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돈을 열심히 써대니 나중에는 저희 아들 양육비 보낼 돈까지 빠듯해질 정도였대요. 게다가 여행은 얼마나 자주 가자고 하는지 직원한테 가게 맡겨두고 그 여자 성화에 못 이겨 여기저기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사장이 없는 가게에 직원이 뭐 얼마나 열심히 하겠나요. 매출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그 여자 씀씀이는 크지 가게는 전과 같지 않지 떨어져간 손님을 다시 모으려니 그것도 쉽지 않고 남편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여자는 요리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고 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집밥은커녕 늘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을 먹었고 그러다 보니 살이 몰라보게 찌고 몸도 안 좋아져서 지방간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라면서 푸념을 하는데 참 듣고 있기도 가짠다 싶고 그러든가 말든가 귓등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부남이랑 노란한 여자가 뭐 얼마나 괜찮은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전 남편이 한심했죠. 그런데 전 남편이 더 한다는 말이 그 여자가 이제 바람까지 피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따졌더니 하는 말이 바람 피는 거 아니라고 자기가 이쁘고 날씬하니 남자들이 말을 거는 거고 그 말에 대답만 했을 뿐이라고 그런 거 가지고 바람이니 뭐니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남편 보고도 그러더래요. 오빠, 나 솔직하게 얘기 좀 할게. 오빠 요즘 살쪄서 같이 어디 다니는 것도 쪽팔려. 오빠 몸을 좀 봐. 뱃살 늘어지고 뱃살보다 더 문제는 뭔 줄 알아? 오빠 가슴이 너무 나와서 여자 같아. 관리 안 할 거야? 이거 다 살이잖아.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말에 전 남편은 그 여자와 대판 싸웠대요.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요. 남편은 그 하소연을 다름 아닌 저에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저한테도 살 못 뺀다고 막말했었는데 그 여자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하니 고소하긴 하더군요. 남편은 울듯한 얼굴로 한다는 말이 내가 당신한테 못되게 해서 벌 받나 봐. 구간이 명관이라고 당신만한 여자가 없는데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내 복을 내 발로 찼던 거지. 이러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저한테 상처 주고 저희 아이까지 저버리면서 이혼해달랄 땐 언제고 기가 막히다 못해 욕지거리가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말 섞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됐고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양심 없는 행동이란 생각은 안 하니? 당신 알아서 그 여자랑 어떻게 살던지 상관없고 나한테 이런 하소연 하지 마. 듣기 싫으니까. 저는 그렇게 매장을 얼른 마감해버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후에도 다시 저한테 열심히 들이대더라고요. 문자나 톡을 보내기도 하고 톡으로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락하지도 않고 상대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러던 하루 그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전 남편은 점심때에 초밥을 사들고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전 남편이 이러는 게 불편하고 싫어서 점심 식사하러 간 직원에게 좀 빨리 들어와 달라고 하고 나가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자가 매장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려 하는데 난데없이 그 여자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뭐야? 왜 자꾸 남의 남편 만나?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머리를 잡힌 채로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제 머리를 흔들며 말하더라고요. 내 남편하고 끝냈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만나는 거야? 너도 상간녀 소송 한번 당해볼래? 그래야 정신 차리겠어? 라면서 모자가 벗겨졌는데 그 여자는 그 상간녀였습니다. 남편도 놀래서 그 여자에게 와 말리려고 했지만 그 여자가 얼마나 악을 써대고 흥분을 했는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를 확 밀어버렸고 그 바람에 제 머리카락이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 당겨진 머리가 너무 아프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직원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매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직원에게 얼른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이 미친년이 난동을 부린다고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그 여자는 저에게 또 달려들려고 했고 남편은 옆에서 그 여자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여자에게 말했죠. 너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자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왜? 내 남편한테 다시 마음이 생기디? 진짜 웃기는 년이네 이거. 저는 황당한 얼굴로 그 여자한테 말했죠. 내가 왜? 내가 뭐 한다고 네 남편한테 마음이 생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동안 다 봤어. 운재 오빠가 매장 수시로 드나드는 것도 봤다고. 내가 사진이랑 동영상도 다 찍어놨거든? 너도 어디 소송 한번 당해봐. 저는 오히려 흥분한 그 상간녀를 보니 코웃음이 쳐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깐족대며 말했죠. 그래서? 너네 남편이 내 매장에 와서 뭘 했는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하던데? 내가 네 남편한테 한번 미소라도 지었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다. 상간녀 소송 얼마든지 해봐. 옷 파는 가게에 손님이 오는 건데 그걸로 무슨 소송? 멍청한 건지. 얼마든지 걸어봐. 나도 무고죄로 고소할 거니까.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폭력 썼지? 이것도 고소할 거야. 저기 CCTV 다 있고 네가 나한테 한 짓 다 찍혀 있어. 지금 경찰도 오고 있고. 그 말에 그 여자는 조금 당황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네가 그러고 다녔어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줄 아는가 본데 나는 너처럼 그렇게 더럽게 안 살았거든? 와이프 있는 남자 건드려서 그렇게 이혼시키고 살면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역시 너 같은 애들은 뇌구조가 다른가 보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해? 너 같은 거하고 엮이기도 싫어서 조용히 소송하고 끝낸 건데 이따위로 나와? 그 여자는 제 반응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고 전 남편 놈도 퍽 당황하고 명구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이 왔고 저는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며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했죠. 폭행 장면 다 CCTV에 찍혀 있다고도 했고요. 그 여자는 폭행으로 경찰서 연행이 되었고 저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폭행으로 그 여자를 고소했죠. 전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그 여자한테 정이 다 떨어졌다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를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 하더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약 먹었니? 지발로 나간 놈을 내가 뭐하러 다시 받아줘? 내가 그때 진짜 어떻게 됐었나 봐. 당신 같은 여자를 두고. 나 정말 너무 후회해. 자식까지 내팽개치고. 내가 진짜 잘할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알지? 나 당신한테 눈꼽만치도 정도 없고 맘도 없어. 나 솔직히 당신 면상 보는 것도 역겨워. 내가 그나마 당신을 내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야. 그래도 주원이 아빠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서 참았던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럴 필요도 못 느끼겠다. 더 이상 양육비 보내지 마. 그 알량한 돈 보내고 아빠 노릇했니 뭐니 하지도 말고. 네 돈 안 받아도 나 얼마든지 내 새끼 잘 키울 수 있고 이혼하면서 양육권, 친권 다 포기했던 것도 너야. 알지? 너한테는 그 여자가 딱 수준에 맞아. 그러니까 그 여자랑 가서 살아. 더 이상 여기 기웃대지 말고. 너는 나랑 이혼한 거 후회하겠지만 나는 너랑 결혼한 걸 후회해. 여태까지는 좋게 좋게 말했는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스토커로 신고하기 전에 꺼져. 내 가게에서도 내 인생에서도. 제 단호한 말에 남편도 충격받은 얼굴을 짓더니 발걸음을 돌려 나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지나가다 보게 되었는데
남편의 핸드폰 매장은 임대 팻말을 걸게 되었어요. 다른 상인분에게 들었는데 그 난리통 후에 전 남편은 그 여자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오히려 이혼 못 해준다고 아니면 재산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재산 나눠줄 거 없다고 하며 싸우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들켰고 그걸로 그 남자와 몸싸움이 나서 거기서도 고소를 당하고 난리가 났대요. 저도 자세한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된 것만은 확실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요즘 한창 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예민해서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아들이지만 좀 크고 나니 이제는 이쁜 짓도 많이 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당당해졌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제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아끼며 살겠다 다짐했고 그걸 여전히 잘 지키며 살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아이 잘 키우면서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